안녕하세요. 저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여자입니다. 하필이면 저희 시댁 식구들이 겉으로만 반지르르 하고 속은 정말 시커먼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아마 제 사연을 듣는 분들 대부분이 많이 놀라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얘기해 볼 테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어릴 때부터 군단위 마을에서 사과 농사라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수학철이 되면 오빠들과 같이 부모님을 도와 사과를 따는데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 손으로 직접 딴 사과를 한 입에 베어 물면 너무 맛있어서 행복했어요. 저희 엄만 팔기 어려운 사과들은 잼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빵에 발라 먹으면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른답니다. 엄마, 나 밥 대신 맨날 이렇게 식빵에 사과잼 발라 먹으면 안 돼요? 내가 여태까지 먹어본 음식 중에 이게 제일 맛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부모님이 사과 농사라면서 늘 행복한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정말 큰 태풍이 전국을 강타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수원에 있던 사과의 7, 80%가 태풍 때문에 다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때 저희 아빠가 얼마나 절망하셨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정말 하늘도 무심하시지. 1년 동안 공들여서 농사 지은 게 다 날아가 버렸잖아. 남은 거 따다가 팔아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제 우린 어떻게 먹고 사냐 말이야. 저 역시도 떨어져서 멍들고 썩은 사과를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집안에 뭐라도 보탬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 오빠들이랑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리고 몇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던 돈을 모아서 저희 큰오빠가 대표로 부모님께 드렸어요. 엄마, 아빠, 이거 저희가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이에요. 올해 농사 망해서 생활비 때문에 걱정 많으셨잖아요. 우리도 이제 어린애 아니고 다 컸으니까 이 정도 보탤 수 있어요. 아휴, 너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생활비를 보태. 이거 없어도 엄마 아빠가 더 아껴 쓰면 되니까 도로 가져가거라. 그냥 학교 끝나고 남는 시간에 몇 시간씩 아르바이트 한 것뿐인데요, 뭘. 그리고 이번 태풍 때문에 엄마랑 아빠 엄청 많이 속상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생활비도 보태시고 기분 전환할 겸 맛있는 것도 사 드세요. 아휴, 고맙다, 고마워. 너희가 언제 이렇게 다 컸는지. 나랑 너희 아빠가 너희들 덕분에 기운을 낼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한바탕 힘든 시간도 가족들끼리 힘을 합쳐 잘 이겨내고 다시 평화로운 생활을 되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 오빠들은 직장을 다니다 30대 초반에 1년 차이로 차례차례 결혼을 했는데 올케 언니들이 둘 다 너무 좋은 사람들이더라고요. 명절 땐 시끌벅적하게 고스톱도 같이 치고 맛있는 음식도 같이 해 먹는데 잔칫날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평소에도 주말에 올케 언니들이 오면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결혼해서 이렇게 좋은 가정을 꾸리고 싶었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제 나이가 30대 초반이 되었을 때 건너 건너 지인의 소개로 같은 지역에 사는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보다 나이 3살 많았고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정이 많고 선해 보여서 좋더라고요. 하루는 김장철이라서 제가 주말에 집에서 엄마랑 같이 김장할 거라고 얘기했더니 남자친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선수가, 너네 집은 김장하면 몇 포기해? 우리 집은 김장 한번 할 때 동네 사람들까지 다 불러서 어마어마하게 하거든. 그렇게 만든 김치들은 동네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나 독거노인 분들한테 나눠드리는데 김장 때마다 같이 도우면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 남자친구의 아버진 당시 군 의원이었는데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매년 김치를 잔뜩 만들어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평소에도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 같았어요. 하루는 주말에 남자친구랑 영화를 보려고 했는데 그날 남자친구가 아버지와 같이
양로원의 봉사활동을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 보여서 저도 따라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남자친구의 아버지를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진 양로원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정말 친절하게 잘해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어르신, 요즘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피부가 다 트셨네요. 제가 발 깨끗하게 씻겨드리고 로션도 촉촉하게 발라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유, 이거 참 고마워서 어쩌나. 내가 거동이 불편해서 발 하나 씻는 것도 정말 힘들거든. 그런데 자네 같은 사람도 이렇게 자주 와주니까 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날 봉사활동이 끝나고 나선 남자친구 아버지가 고깃집에 가서 밥을 사주셨어요. 그런데 식당 직원분한테도 인자하게 웃으며 엄청 친절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전 이렇게 늘 남을 위하며 사는 집안에 시집가면 정말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전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 인사도 드린 후 상견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상견례가 끝난 후 저희 아빠가 저만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수가 너희 시부모님 되실 분들 정말 좋은 분들인 것 같더구나. 난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욕심 많고 이기적인 줄 알았거든. 그런데 평소에 그렇게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말씀하시는 것도 인자하시니 내가 다 안심이 되더라고. 제가 느꼈던 것처럼 저희 부모님도 저희 예비 시부모님을 정말 좋게 보셨나 봐요. 그래서 저는 아무 탈 없이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시부모님이 두 분 다 배울 점이 참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시댁 식구들과 같이 외출이라도 하면 시부가 길가에 떨어진 쓰레기도 직접 주우시고 누가 길이라도 물어보면 목적지까지 같이 가면서 친절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외출할 때 딴 길로 샜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이런 시부를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하는 시모도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끼니 때마다 시부를 위해 매일 진수성찬을 차리시더라고요. 아이고, 오늘 나물이 살짝 짜게 됐네. 세아가, 내가 나물은 다시 무칠 테니까 나머지 반찬들만 먼저 상으로 가져가거라. 네 시아버지 배고프면 예민해지시니까 얼른 가져가. 아, 이것도 맛있기만 한데 새로 무치시게요? 밥 먹을 때마다 이렇게 두 번, 세 번 음식 하시느라 힘드시겠어요. 힘들어도 해야지. 네 시아버지가 좋은 일 하는데 마누라가 돼가지고 이 정도 내조도 못하면 되겠니? 자고로 밥 잘 먹이는 게 최고의 내조인 거야. 저 같으면 그 정도는 그냥 먹으라고 할 텐데 그렇게 사소한 것까지 시부한테 맞춰주시는 게 엄청 대단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남편한테서 말로만 듣던 김장때가 되자 그 엄청난 규모에 입을 쩍 벌리고 말았습니다. 몇백 폭이나 되는 배추를 갖다가 동네 사람들이랑 같이 김장을 하는데 완전 공장이 따로 없었어요. 어, 어머님, 저도 결혼하기 전에 엄마랑 같이 김장 여러 번 해보긴 했는데 이렇게 공장처럼 많은 양을 하려니까 정신이 너무 없네요. 그래도 저 최대한 열심히 해볼 테니까 제가 잘 못하는 게 있으면 그냥 따끔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셨죠? 그런데 그렇게 김장을 하는 와중에 남편이랑 시동생과 시부는 전혀 김장을 안 돕더라고요. 그러다가 김장이 다 끝난 후 동네 어려운 분들한테 나눠줄 때가 돼서야 차를 끌고 나섰습니다. 제가 그게 좀 이상한 것 같아 시모한테 물어보니까 저한테 이러시더군요. 원래 우리 집은 여자 역할이랑 남자 역할이 따로 있거든. 원래 김치는 여자들이 담가야 맛있는 거야. 그리고 김치 나눠주러 갈 때 무거우니까 남자들이 가는 거고. 그나저나 너도 같이 따라가서 옆에서 사진이나 좀 찍어줘라. 네 시아버지가 좋은 일 하시는데 사진으로라도 좀 남겨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전 시부를 따라가서 김치통을 들고 나르는 시부의 모습을 사진으로 몇 장 찍었어요. 나중에 남편이 그 사진을 저한테서 받아갔는데
뭐에 쓰는진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도 시모가 그날 김장한 김치를 저희한테도 나눠주셔서 한동안 참 맛있게 먹었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시부모님하고도 참 잘 지냈지만 남편 덕분에 웃는 날도 정말 많았어요. 남편은 시간 날 때마다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과수원에 가서 일을 도와드리는데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버님, 이제 이런 건 직접 하지 마시고 저 같은 젊은 사람 시키세요. 제가 그래도 아버지 따라서 봉사활동 많이 다녀본 사람이라 이런 몸 쓰는 일 은근히 잘하거든요. 그리고 집에 쓰레기 분리수거 할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고요. 제가 이런 건 후딱후딱 가서 버리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사위를 얻은 거지. 일꾼을 얻은 게 아닌데 뭘 그렇게 도와준다고 그래? 자넨 그냥 우리 집에 와서 맛있는 거나 먹고 푹 쉬다 가게. 그래도 그건 아니죠. 제가 명색이 사위인데 어머님 아버님 덜 고생하시게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키실 거 있으시면 그냥 편하게 저한테 시켜주세요. 저는 그런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 둘을 낳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애까지 낳으니까 완전히 이시 집안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한 걸까요? 예전엔 안 그러셨던 시부모님이 어느 순간부터 가부장적인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애들을 데리고 시댁에 갈 때마다 시부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애미야, 요즘 세상에 아무리 딸이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진 아들이 최고인 거 알지? 이게 다 우리 이씨 집안 대를 잇는 거잖아. 만약에 딸 낳았으면 어떡할 뻔했어? 전 사실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었는데 시부모님은 자꾸만 제가 아들만 낳아서 다행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언젠가부턴 시모가 자꾸만 저한테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애미야, 너 내가 네 시아버지 뒷바라지 하는 거 봤지? 내가 하는 것처럼 너도 사업하는 네 남편 뒷바라지를 잘해야 한다. 자고로 아내가 남편 내줄 잘해야 집안이 바로 서는 거야. 알았니? 전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알았다고 하고 말았어요. 시모가 그렇게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제 나름대로 남편 뒷바라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평소에 남편 밥도 잘 챙겨주려고 노력했고 가끔씩 커피나 간식을 사들고 남편 회사에 가서 직원들한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직원들한테 잘해줘야 그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저희 남편 회사가 더 잘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시부모님의 가부장적인 모습이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하더군요. 하루는 시댁에 갔는데 남편이 그날 급한 미팅이 있어서 미팅 끝나고 가는 바람에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남편 옷을 보더니 저한테 또 잔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아유, 넌 네 남편 옷 좀 잘 챙기지. 바지 밑단이 이게 뭐니? 바지 길이가 짧아가지고선 발목이 훤히 보이잖아. 명색이 사업하는 사람인데 정장 하나만큼은 깔끔하게 입고 다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어머님, 그거 그이가 그렇게 입고 싶다고 해서 입은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지를 살짝 그렇게 짧게 입는 게 유행이라면서 본인이 직접 세탁소에 맡겨서 수선한 거라고요. 저도 그건 좀 별로인 것 같아서 얘기해봤는데도 본인이 그게 좋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시모는 그래도 남편 옷차림은 마누라가 신경 써줘야 되는 거라며 끝까지 제 탓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루는 시댁에서 밥을 먹는데 남편이 평소에 시부가 시모한테 하는 것처럼 저한테 여보 물 하고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나 애들 밥 챙겨주고 있으니까 물은 당신이 떠먹으라고 했더니 시모가 저한테 또 화를 내시더군요. 예, 너 지금 네 남편한테 말 대꾸 하는 거니? 남편이 물 갖다 달라고 하면 갖다 주면 될 것이지. 어디서 직접 갖다 먹으라고 짜증을 내고 있어? 어머님, 제가 지금 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애들 밥 챙겨주느라 제 밥은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물 하나 정도는 직접 떠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애들 챙기는 건 당연히 엄마로서 해야 되는 일인 거고 남편 챙기는 일도
마누라로서 해야 되는 일이지 않니? 넌 결혼까지 한 애가 왜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몰라? 시모가 평소에 시부를 왕처럼 떠받드는 건 알았지만 그걸 저한테까지 강요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점점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렇게 존경했던 시부의 모습도 전부 다 가짜였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몇 년간은 몰랐는데 점점 더 그 이중인격적인 모습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밖에선 모르는 할머니의 짐도 들어주는 친절한 분이었는데 집에선 누워서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하면서 손 하나 까딱 안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밖에선 그렇게 착한 척하던 시부가 집에만 오면 그렇게 남들 흉을 많이 보더라고요. 아유, 난 세상에서 무능한 노인네들이 제일 싫어. 나이 먹었어도 나처럼 남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앉아서 존경받는 생활을 해야지. 몸도 아파서 아무 일도 못하는 주제에 잘 찾아오지도 않는 자식들이나 기다리는 노인네들 보면 아주 한심해 죽겠다고. 그런데 뭐니 뭐니 해도 그런 노인네들이 살살 구슬리기엔 제일 좋단 말이지. 가진 거 없고 평소에 대우를 못 받으니까 내가 조금만 잘해주면 금방 넘어오잖아. 하여간 멍청한 노인네들이 생각도 짧아가지고 속여먹기 딱 좋아. 그 얘기를 들으니 그동안 밖에서 동네 주민들한테도 잘해드리고 봉사활동도 많이 했던 게 전부 다 거짓으로 느껴지더군요. 저는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미지 관리를 위해 하는 거였나 봐요. 게다가 시부는 같이 시장을 가서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자꾸 저보고 사진을 찍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장 상인분들한테 어찌나 인심 좋게 하시는지 그 모습만 보면 아주 천사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 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시나요? 시장에서 산 물건을 저한테 주면서 이러는 거예요. 애미야, 이거 이제 필요 없으니까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라. 요즘에 위생이 얼마나 중요한데 시장에서 산 걸 뭘 믿고 먹겠니? 그나저나 너 아까 내가 사진 좀 자연스럽게 찍으라고 했지? 연출한 티 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아버님, 사진이고 뭐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이 아버님이 이렇게 뒤에서 욕하고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하시는 거 알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저 이거 동참 못하겠으니까 그냥 다음부턴 사진은 다른 사람한테 찍으라고 하세요. 참나, 원래 정치 쪽에 발 담근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다 너처럼 순수한 줄 알아? 세상에 정치인들이 선거 전에 시장에서 쇼를 한다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 저희 시부가 그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시부가 선거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무슨 비리를 저질렀다며 이상한 소문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선거에서 낙선하자 시부가 가족들한테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다른 후보 쪽에서 헛소문 퍼뜨린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도 진작에 인터넷에서 다른 후보들 비방 좀 하고 그랬어야지. 젊은 것들이 인터넷도 잘하면서 그런 것도 안 해? 결국 시부가 비리를 저질렀다는 건 나중에 무죄로 밝혀지긴 했지만 인터넷에서 다른 후보를 비방하라고 하는 시부의 말이 너무 어이가 없어 한동안 시댁에 방문하는 것도 꺼려지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시부모님만 이런 식이었으면 그래도 제가 계속 참았을 겁니다. 그런데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저희 애들이 점점 커가면서 남편도 점점 시부의 모습을 닮아가기 시작하더군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밖에 안 된 저희 애들한테 남편이 맨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인성이고 뭐고 필요 없으니까 공부만큼은 무조건 잘해야 된다. 너네가 나중에 명문대를 가야 이 아빠랑 할아버지 체면이 사는 거야. 너네 나중에 의사나 판검사 같은 전문직가 안 될 거면 아빠한테 아는 척도 하지 마. 알았어? 제가 애들한테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한마디 하면 현실적인 걸 알려주는 것 뿐이라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더군요. 게다가 시부처럼 밖에선 좋은 사람인 척하면서 집에 와선
자꾸 남들을 험담하는 거예요. 한 번은 애들과 같이 외식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저희 테이블에 서빙을 해줬던 알바생을 욕하더군요. 여보, 아까 식당에 있던 그 여자 알바생 진짜 뚱뚱하지 않아? 나이가 20대 초반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부터 저러면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어? 자고로 여잔 예쁜 게 자산인데 그런 걸로 치면 그 알바생은 거지나 마찬가지잖아. 아니, 그 알바생이 뚱뚱하든 퉁퉁하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그러는 당신은 무슨 대단한 미남이라도 되는 거야? 그것도 아니면서 왜 자꾸 다른 사람들 외모 가지고 욕하고 그러는 거냐고. 내가 욕하고 싶으니까 욕하는 거지. 그리고 아까 집에 오는 길에 봤던 노숙자 있지? 난 진짜 그런 사람들 한심해 죽겠어. 그렇게 길바닥에 앉아서 구걸할 거면 가서 막노동이나 하지 그게 뭐야? 그래도 내가 이미지가 있어서 10,000원 한 장 적선해 주긴 했는데 그런 인간들한테 나가는 돈 생각하면 진짜 아까워 죽겠다고. 세상에 그럴 거면 노숙자한테 돈을 주지나 말던가. 이미지 관리한다고 자기 손으로 돈을 줘놓고선 왜 욕을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러다가 또 한 번은 술 먹고 새벽에 들어와선 저보고 해장하게 김치찌개 좀 끓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가 술주정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서 자라고 했더니 저보고 이러더군요. 뭐? 김치찌개 못 끓이니까 들어가서 자라고? 당신 우리 어머니 말 못 들었어? 자고로 남잔 하늘이고 여잔 땅인 법이야. 남편이 찌개 끓여오라면 끓여올 것이지. 어디서 여자가 말대꾸라고 있어? 뭐라고?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다 옳은 말인 줄 알아? 요즘 세상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지나가다 돌 맞아. 알아? 그러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고 얼른 들어가서 잠이나 자. 그런데 남편은 점점 시부를 닮아 성격이 이상해지는 걸로도 모자라 저희 애들한테도 소홀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애들과 잘 놀아주지도 않았는데 어린이날엔 우리 애들 선물을 사오기는커녕 본인이 차고 다닐 시계를 사와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보, 이 시계 나한테 진짜 잘 어울리지 않아? 내가 명색이 사업하는 사람인데 이 정도 시계는 차줘야 되잖아. 아니 원래 차고 다니는 시계도 있으면서 무슨 시계를 또 샀대? 그나저나 당신 오늘 어린이날인 건 알아? 우리 애들 어린이날 선물 받고 싶어서 당신 오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설마 아무것도 안 사온 거야? 초등학생이면 다 큰 거지 무슨 어린이야. 어린이날 선물은 유치원 때까지만 주면 되는 거야. 그래도 다행히 제가 애들한테 먼저 어린이날 선물을 사준 게 있었기 때문에 애들이 덜 실망하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너무 애들을 안 챙기는 것 같아서 괘씸하더군요. 그런데 그 와중에 시모는 또 저만 들들 볶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시로 저한테 전화해서는 남편을 하늘이라고 생각하고 잘 챙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겉과 속이 다른 건 시모도 똑같았습니다. 하루는 시모와 같이 지나가다가 동네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그 아주머니가 저희 시모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아유, 효상이 엄마 아니야. 아들들도 잘 키우고 며느리도 잘 얻어서 그런지 볼 때마다 얼굴이 좋아 보이네. 그나저나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라서 아들들이랑 며느리한테 선물도 좋은 거 받겠어. 우리 애들은 워낙 무뚝뚝해서 그런 것도 안 챙기거든. 크리스마스 선물은 무슨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난 굳이 선물을 받자면 배추나 실컷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매년 이맘때쯤 우리 남편이랑 김장해서 어려운 분들 나눠드리는데 배출 선물 받으면 그런 분들한테 더 나눠줄 수 있잖아요. 나한텐 그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역시 효상이 엄마 뭐가 달라도 다르다니까. 사람이 어쩜 이렇게 착할 수가 있어. 내가 효상이 엄마만 보면 참 많이 반성하게 된다니까. 그런데 웃긴 건 그 아주머니 앞에서 그렇게 착한 척을 했던 시모가 그 아주머니가 가시자마자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참나, 배추는 무슨 배추?
선물은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최고지. 안 그러냐, 에미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숨만 나오더군요.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 껴서 살려니까 너무 답답하고 속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 13년쯤 됐을 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아봤더니 남편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여직원 지민 씨더라고요. 제가 종종 남편 회사에 간식을 사들고 갔었기 때문에 저하고도 알고 지내는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지민 씨가 저보고 갑자기 할 말이 있다며 퇴근하고 만나자길래 만나러 갔는데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군요. 사모님, 진짜 웬만하면 사모님한테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사모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저 그동안 사장님 때문에 엄청 힘들었거든요. 세상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 지민 씨한테 몇 달 전부터 엄청 찝쩍거렸다고 하더군요. 자꾸 둘이서만 밥 먹으러 가자, 여행 가자, 이런 식으로 조르고 지민 씨가 거절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민 씨, 요샌 결혼해도 다 애인 한 명씩은 있는 거 몰라? 솔직히 지민 씨도 남편 한 명만 바라보고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지루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싫다고만 하지 말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지 그래? 게다가 회사에서도 지민 씨가 탕비실에 커피라도 타러 가면 자꾸 따라와서 귀찮게 했다고 합니다. 지민 씨, 왜 내 문자에 답장 안 해? 나랑 영화 한번 보는 게 그렇게 싫어? 남편한테 야근한다고 하고 나랑 데이트 좀 하자니까. 게다가 퇴근할 때도 지민 씨를 붙잡으면서 이랬다더군요. 지민 씨, 내가 차 태워줄 테니까 내 차 타고 가. 대신에 집 가기 전에 나랑 좋은 데 좀 가자. 어딘진 말 안 해도 알지? 사장님, 제발 이러지 좀 마세요. 저 결혼해서 애까지 있는 유부녀고요. 사장님한테 전혀 관심 없습니다. 제발 절 그냥 직원으로만 생각해 주시라고요. 아휴, 지민 씨 이제 보니까 되게 멍청하구나. 나 우리 회사 대표야. 직원이 대표랑 깊은 사이 되면 얼마나 특혜를 많이 주겠어. 지민 씨 설마 그런 것도 생각 못하는 사람이야? 지민 씨는 저한테 그동안 남편과 주고받았던 문자 대화 내용과 통화 녹음 파일, 그리고 회사에서 남편이 찝쩍거릴 때 몰래 녹음한 녹음 파일까지 전부 다 저한테 보내주더군요. 사모님, 저 진짜 사장님 때문에 매일 회사에 출근할 때마다 끔찍해 죽겠어요. 마음 같아선 그냥 확 들이받고 회사 그만둘까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애엄마다 보니까 받아주는 회사가 없을까봐 차마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도 못하고 있어요. 저 진짜 어떡하면 좋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지민 씨가 너무 안쓰러운 한편 남편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것에 엄청난 분노가 치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최근 들어 성격이 변하긴 했어도 밖에서 그런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다닐 줄은 몰랐거든요. 안 그래도 시부모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 있었는데 남편마저 이런 사람이니 이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집에 온 남편한테 지민 씨한테 받은 문자 캡처본을 보여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아무리 할 짓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사장이 애까지 딸린 유부녀 직원한테 이딴 행동을 해? 그러는 당신도 애가 둘이나 있는 유부남이면서 어떻게 처자식 생각은 안 하고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냐고. 그런데 남편은 잘못을 인정하긴커녕 오리발을 내밀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설마 이 문자 내용을 믿는 거야? 이거 다 조작된 거야. 지민 씨가 얼마 전에 나보고 월급 올려달라고 했는데 내가 못 올려준다고 하니까 억하심정에 가짜로 문자 내용 만들어서 날 모함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거짓말 하지 마. 내가 그 말에 속을 것 같아? 나 솔직히 여태까지 당신이랑 사는 거 진짜 힘들었거든? 어머님이 나한테 당신 하늘처럼 섬기라고 맨날 들들 볶는 것도 짜증났고 이중인격자 같은 당신 식구들 장단에 맞춰주는 것도 이골이 나 죽겠다고. 그리고 당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애들한테 아빠 역할도 안 하잖아. 그런데 이젠 회사 여직원한테 이딴 더러운 짓까지 하는데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이랑 계속 살아야겠어? 계속 못 살면 어쩔 건데? 설마 나하고 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얘기야? 그래, 이혼해. 나 당신도 싫고 당신의 식구들도 지긋지긋해 죽겠어.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깨끗하게 갈라서자고. 참나, 당신 우리 아버지 군의원 출신인 거 몰라? 당신 이런 집안에 시집 온 거 엄청난 행운이다. 그런데 왜 그런 행운을 당신 발로 걷어차려고 그래? 그리고 당신은 내가 뭐 큰 잘못을 해서 이혼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마누라가 남편 말을 최우선으로 믿어야지. 왜 남의 말을 믿어? 내가 아니라면 아닌 거지. 왜 이혼 타령까지 하고 있냐고. 됐고, 난 당신 이혼 못하면 이혼 소송까지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내가 증거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혼이 하기 싫으면 소송해서 이혼하자고. 그 후 저는 남편이 계속 이혼을 못 해준다고 하길래 결국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혼 소장을 접수한 날 시모라는 사람이 아주 제 속을 한 번 더 뒤집더군요. 제가 자기 아들과 이혼 소송 중인 것도 모른 채 저한테 전화해서는 이러는 거예요. 예, 네 시아버지 이번에 또 지방선거 나가는 거 알지? 이럴 때일수록 김장이 엄청 중요한 거다. 내가 너네 집으로 절임 배추 200포기 보냈으니까 올해 네가 김장 좀 해와라. 내가 웬만하면 같이 하겠는데 나도 나이를 먹었더니 영 힘들어서 말이지. 뭐라고요? 절임 배추 200포기를 보내셨다고요? 아니 그걸 왜 저한테 보내시는데요? 그럼 네가 우리 집 며느리인데 너한테 보내지 누구한테 보냈니? 그리고 너 내가 지난번에 동네 아줌마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로 배추 받고 싶다고 한 거 기억나지? 그러니까 너도 그냥 이거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생각해라. 어차피 이거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건데 봉사하고 좋지 않니? 세상에 시부가 선거에 나간다고 이미지 관리를 하느라 김장을 하는데 그걸 한마디 상의도 없이 며느리한테 떠넘긴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시모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이거 가지고도 김치 나눠주면서 착한 사람인 척 코스프레하고 사진 찍으시려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그런 가식적인 일에 동참 못합니다. 그러니까 김장하고 싶으시면 저한테 시키지 말고 직접 하세요. 그나저나 이미 절임 배출 보내셨다고 하니 그건 이혼 위자료로 쓸게요. 물론 겨우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시죠? 뭐야? 이혼 위자료라니?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긴요? 어머님 아들이랑 이혼한다는 얘기죠. 저 어머님 아들과 이혼 소송 중인 거 얘기 못 들으셨어요? 뭐라고? 이혼 소송? 갑자기 무슨 이혼 소송이라는 거야? 그럼 제가 언제까지 이런 집안에서 참고 살 줄 아셨어요? 시부라는 사람은 이미지 관리에 미쳐가지고 밖에선 착한 척하면서 집에선 독불장군처럼 살지. 시모라는 사람은 맨날 며느리한테 막말하고 잔소리나 하지. 남편이란 놈은 애들도 안 챙기면서 밖에서 유부녀 여직원한테 찝쩍거리기나 하는데 제가 이런 집안에서 왜 계속 며느리로 있어야 되냐고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모가 깜짝 놀라선 저한테 이러더군요. 뭐? 우리 아들이 유부녀 여직원한테 찝쩍거려?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 인간이 유부녀 여직원한테 남편 몰래 만나자면서 엄청 괴롭히고 있었다고요. 그 여직원이 저한테 문자 캡처본이랑 통화 녹음 파일까지 다 보내줬거든요. 그나저나 저 이혼할 때 하더라도 그냥은 이혼 못해요. 저 여태까지 그쪽 집안 식구들이 어떻게 했는지 다 폭로할 거라고요. 좀 있으면 선건데 그 모든 일들이 폭로되면 아주 볼만하겠네요. 선한 사람인 척하던 전 군의원이 뒤에선 이중인격자처럼 행동하는 거 알면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할까요? 게다가 아들은 망나니처럼 굴고 있다는 것까지 알면 아마 다음부터는 선거에 나가지도 못하겠죠?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중요한 시기에 그런 짓을 하면 우리더러 어떡하라고? 너 설마 기자들 만날 거니? 아니면 뭐 현수막이라도 붙일 거야? 너 그런 짓 하면 우리 집안 다 망하는 거야. 시모가 다급한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했지만 전 더 듣기도 싫어서
그냥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시모가 남편한테 연락을 했는지 1시간쯤 지나자 남편과 시부모가 같이 절 찾아오더군요. 저한테 먼저 애원하기 시작한 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나 당신이 통화 녹음 파일까지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단 말이야. 근데 나 진짜 잠깐 실수한 것뿐이지 진심 아니었어. 그러니까 제발 이번 한 번만 없던 일로 치고 넘어가 주라. 어? 야, 그렇게 내가 너한테 증거 다 있다고 얘기했지? 내가 너 이렇게 나오나 지켜보려고 문자 캡처 사진만 보여준 거야. 그런데 네 입으로 그거 다 조작된 거라며? 근데 내가 갖고 있는 통화 녹음 속 목소린 누가 들어도 네 목소리던데? 설마 그것까지 가짜라고 할 건 아니지? 여보,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난 그냥 지민 씨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랬던 것뿐이야. 웃기지 마. 그냥 친해지고 싶다면서 남편 몰래 애인처럼 지내자는 말을 하냐? 그나저나 지민 씨 캐톡 프로필 사진 보니까 남편분이 덩치도 엄청 크고 성격도 있어 보이시던데 너 지민 씨 남편한테 걸리면 아주 작살나겠다. 아예 내가 지민 씨 남편한테 먼저 확 불어버릴까? 안 돼. 제발 그러지 마.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그것만 하지 말아줘.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애원을 하니까 옆에 있던 시부가 남편한테 버럭 화를 내더군요. 야, 이놈아. 세상에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결혼한 유부녀를 꼬시고 있어? 안 그래도 요즘에 선거철이라 이미지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기에 그런 짓을 해가지고 우리 며느리 입에서 이혼 얘기가 나오게 하냔 말이야. 그 와중에도 선거 얘기만 하는 시부를 보고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시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기요, 아버님. 뭔가 착각하시나 본데 제가 이혼하겠다고 한 이유는 이 사람 때문만이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 때문도 있거든요. 저요. 그동안 아버님이 선거 때문에 밖에서만 착한 척하고 다니시는 거 진짜 보기 힘들었어요. 그래놓고 집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본인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들 매번 험담하고 욕하셨잖아요. 과연 사람들이 아버님의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청렴하고 선해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는 그런 사람인 걸 알게 돼도 과연 아버님을 뽑아줄까요? 저 이거 그냥 못 넘어가요. 아버님이 어떤 사람인지 다 폭로할 거라고요. 애미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네가 그런 말하면 나 이번 선거 물론이고 다음부터 나의 선거에 나가지도 못해.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네가 원하는 걸 다 말해봐라. 우리 아들이랑 살기 싫으면 이혼해도 되고 애들도 데려가도 되니까 원하는 걸 말해보라고.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저희 애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금전적으로 확실하게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시부한테 이런 조건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일단 애들은 제가 키우는 걸로 하고요. 애들 양육비로 한 명당 100만 원씩 매달 200만 원으로 계산해서 일시불로 양육비 다 주세요. 저 양육비 때문에 이 인간이랑 연락하는 것도 싫거든요. 그리고 저희 애들 살 집은 필요하니까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 제 명의로 바꿔주시고요. 재산 분할도 딱 절반으로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이혼하겠습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남편이 기겁을 하면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아니, 양육비 일시불 지급에 집도 주고 재산도 반씩 나누자고? 당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하긴 뭐가 심해? 당신이랑 당신 식구들이 잘못해서 이혼하는 건데 내가 이 정도 받아야 덜 억울하지 않겠어? 그리고 난 그래도 최대한 줄여서 얘기한 거야. 남들은 이런 상황이면 재산 반반이 아니라 70%에서 80%까지 다 요구해. 그런데도 남편은 그건 너무 많다면서 계속 발악을 하더군요. 그러자 옆에 있던 시모가 남편을 말리면서 이러는 거예요. 넌 지금 우리 집안이 홀랑 망하게 생겼는데 그깟 재산이 중요해? 우리가 그동안 네 아버지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 놨는데 몇십 년 동안 쌓아놓은 걸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싶은 거냐고. 워낙에 대외적인 이미지와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그 이미지가 무너지는 것만큼은 죽어도 싫었나 보더군요. 결국 전 양육비도 일시불로 받고 같이 살고 있던 아파트도 받은 데다 재산도 5대5로 분할받은 뒤 이혼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애들을 자기가 키우겠다고 우겼는데 이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 된 저희 애들이 극구 거부를 하더라고요. 싫어요. 저 아빠랑 살기 싫단 말이에요. 아빠는 우리한테 관심도 없고 회사 일이랑 돈 쓰는 것만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 후 전 남편이랑 같이 살던 아파트를 팔고 친정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제가 이혼하고 나니까 저희 친정 부모님과 오빠들이 저를 엄청 응원해 주더라고요. 저희 큰오빤 제 얘기를 다 듣고 나더니 한숨을 푹푹 쉬면서 이러더라고요. 아휴, 너 결혼하기 전에 상견례 때 봤을 땐 되게 점잖고 좋은 분이신 것 같더니 그런 본 모습이 있었단 말이야? 역시 정치인들 중에 속이 시커먼 사람이 많다더니 너희 전 시부가 딱 그런 사람이었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군의원을 하면 그 동네 사람들은 망하라는 거야, 뭐야? 오빠 걱정하지 마. 어차피 이번 선거에서 또 떨어졌거든. 예전엔 밖에서 착한 척하면서 민심을 많이 얻었나 본데 이젠 그 약발도 다 떨어졌나 봐. 지금 벌써 2번 연속으로 낙선했잖아. 사실 전 시부가 이번 선거에서 또 낙선했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군의원이 되면 자기 이속만 챙기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은 안 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이혼한 후 저에게 남편의 더러운 실체를 알려준 지민 씨한테 너무 고마워 따로 만나 작게나마 살해를 했습니다. 그러자 지민 씨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사모님, 사실 저 그때 사장님이 저한테 그러셨던 거 저희 남편한테 다 얘기했어요. 괜히 나중에 소문이라도 나면 제가 같이 바람핀 걸로 오해할까봐 그냥 먼저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회사에 찾아와서 아주 뒤집어 엎어버리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인상도 좀 센 편이고 덩치도 크다 보니까 사장님이 아주 꼼짝도 못하는 거 있죠? 결국 저희 남편이 고소한다고 했더니 합의금 준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아유, 그거 참 꼴 좋다. 내가 지민 씨 남편이었어도 절대 가만히 못 있었을 거야. 그러게 결혼해서 애까지 낳고 잘 살고 있는 여직원한테 왜 찝쩍거려? 그런 놈은 그렇게 호되게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그나저나 지민 씨, 그럼 지금은 어디서 일하고 있는 거야? 남편이 그렇게까지 했는데 계속 그 회사에 다니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요. 당연히 그때 바로 퇴사했죠. 그 후에 잠깐 쉬다가 얼마 전에 다른 회사에 취직했어요. 지금 다니는 회사는 사장님이랑 다른 직원분들이랑 다 잘해주시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나저나 사모님도 이혼하고 나서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전 사모님이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장님은 그런 못된 인간이지만 사모님만큼은 정말 좋은 분이시라는 거 잘 알거든요. 그렇게 지민 씨 일도 잘 해결되고 저도 가족들과 정말 행복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전 시댁 식구들처럼 이중인격이 아니라 정직하고 투명한 사람들이라 너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좋으면 좋다고 말하고 싫으면 싫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루는 친정 식구들과 같이 식당에 갔는데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온 거예요. 엄마가 식당 직원한테 좋게 좋게 얘기하니까 직원이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음식을 바로 바꿔주더군요. 그렇게 다 먹고 나오는데 저희 엄마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식당 사장님이랑 직원분이 되게 친절하시네. 어찌됐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실수로 머리카락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 그런 의미에서 저 식당은 친절하니까 다음에 또 가야겠다. 다음엔 오늘 먹은 거 말고 다른 메뉴를 좀 먹어봐야겠어. 만약에 똑같은 일이 전 시댁 식구들과 있을 때 벌어졌다면 전 시부가 겉으론 직원한테 괜찮다면서 너그러운 척 해놓고 식당 밖으로 나와선 아마 쌍욕을 한 바가지 했을 거예요. 아마 배운 거 없어서 식당밖에 못하는 주제에
위생 관리도 못한다고 막말을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게다가 이혼하고 나니 김장할 때도 그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많이 해서 사진까지 찍을 필요 없이 저희 가족끼리만 맛있게 해서 먹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게다가 한 번은 저희 작은 아들이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탔는데 저희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축하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가 공부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그림도 잘 그리네. 역시 우리 손주가 최고다, 최고야. 오늘 우리 손주 상탄 기념으로 이 할미가 맛있는 거 해주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말하렴. 전 남편 같았으면 저희 애들이 상을 타든 말든 관심도 없었을 텐데 이젠 저희 친정 식구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니까 애들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전 남편과 이혼하고 정말 행복하게 잘 지냈답니다. 더군다나 양육비를 일시불로 받아서 전 남편과 연락할 일이 없다 보니 더 좋더라고요. 그래도 전 시부모가 저희 애들 할머니 할아버지긴 하니까 애들하고만 가끔 만나게 해줬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얼마 전 시댁에 다녀온 저희 애들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엄마, 나 이제부터 할머니 집에 안 가면 안 돼요? 할머니 집에 가면 다들 한숨만 쉬고 안 좋은 얘기만 하니까 나까지 기분이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뭐?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너네한테 무슨 안 좋은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아빠가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맨날 할머니랑 할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한대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저희 갈 때마다 맨날 술 먹고 주무시기만 하는 거 있죠? 게다가 할머니도 힘들다면서 자꾸 한숨만 쉬는데 가면 우리까지 우울해지는 것 같아서 가기 싫단 말이에요. 애들 얘기를 들어보니 전 남편은 요즘에 사업이 휘청거려서 힘들어하는 것 같고 선거에서 2번 연속으로 떨어진 전 시부도 술독에 빠져 사는 것 같더라고요. 전 시모는 평생을 전 시부를 하늘처럼 모시면서 뒷바라지를 했는데 결국엔 남편이고 아들이고 다 잘 안 되니까 우울해하는 것 같았고요. 역시 겉모습만 중시하고 속은 시커먼 사람들이라 그런지 다들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았어요. 제가 예전에 어디서 봤던 명언 중에 책 표지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명언이 있어요. 전 시댁 식구들 같은 경우엔 표지만 봤을 땐 정말 깨끗하고 좋은 책 같지만 막상 표지를 넘겨보면 낙서와 얼룩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마 저희 전 시댁 식구들뿐 아니라 이 세상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른 가면을 벗고 본 모습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들이 속지 않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앞으로 정직하고 순수한 저희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거예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시청자분들 모두 다 행복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이쯤에서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허황된 욕심에 눈이 멀어 이니까지 저버린 놈을 손절한 40대 여자입니다. 아무리 높은 값을 쳐준다고 한들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건 가족이라는 사실을 간혹 망각하며 살아가는 인간들이 있더군요.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에만 눈이 멀어 가족을 배신하는 사람들 말이죠. 세상은 주는 만큼 돌려받는 법. 그런 사람들의 앞날을 기다리는 건 당연한 쓸쓸함인 것 같아요. 제 주위에도 바로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제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때 뼈아픈 사연을 저도 다른 분들처럼 이곳에 공유해보고 싶어 사연을 적어봅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저희 부모님은 자식들이 성인이 된 후엔 큰 찜질방을 차려 운영하셨지만 예전엔 오래도록 장사를 하셨습니다. 장사를 크게 하셨었기에 저희 집은 형편이 어려운 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두 분의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았던 건 저와 여동생 그리고 그 아래로 남동생 둘까지 집안의 자식이 넷이나 됐기 때문이었죠. 그래도 어릴 적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던 부모님이
자식들만은 여유롭게 키우겠다며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셨기에 우린 중산층 정도의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흘러 우리 사남매는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개로 만난 2살 위 남편과 20대 후반에 결혼을 한 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살았어요. 남편은 저처럼 평범한 직장인으로 물론 저를 많이 좋아해주는 모습이 가장 좋았지만 나중에 아이들에게 참 다정한 아빠가 되어주겠다 싶어 결혼을 결심한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닌 내가 고작 6살, 여동생 3살 때 세상을 떠나셨어. 우리 아버지는 원래도 엄한 분이셨는데 그때 이후로 더더욱 우리에게 엄한 아버지가 되셨지. 절대 어디 가서 엄마 없어서 버릇없는 애라는 소리를 듣게 할 수 없다면서 말이야. 우린 조그만 잘못을 하거나 예의 없게 굴면 무조건 회초리 행위였어. 가끔은 엄하기만 하지 말고 다정도 해주셨으면 하고 참 많이 바랬었는데 아버진 좋은 분이었지만 우리에게 다정한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하셨지. 어쩌겠어. 천성이 무뚝뚝한 분인걸. 그래서 난 평생 돌아가신 엄마처럼 다정한 부모님을 바라면서 나도 그런 부모가 되고 싶었던 거야. 결혼을 실제로 겪어보니 시아버진 마음씬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말대로 말투부터가 딱딱하고 호랑이 같은 분이긴 하시더라고요. 아휴, 아까부터 속이 너무 안 좋네. 여보, 나 아무래도 점심에 먹은 게 좀 얹힌 것 같아. 괜찮아? 우선 소화제 줄게. 아유, 그러니까 아까 내가 밥 좀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라고 했지. 어쩐지 너무 허겁지겁 먹더라니. 장모님이 나 주신다고 음식을 너무 맛있게 해놓으신 걸 어떡해. 장모님 내가 처거울 때마다 나 좋아하는 것들로만 잔뜩 차려주시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성을 잃고 먹게 되는 거지. 남편의 사정을 들은 부모님은 남편에게 참 잘해주셨습니다. 특히 엄만 얼마나 엄마 손이 고팠겠냐며 남편을 안쓰러워하셨어요. 때문에 다정한 엄마라는 존재에 대한 남편의 결핍을 헤아리시곤 진짜 엄마가 아들 대하듯 남편을 정말 많이 아껴주셨죠. 남편은 그런 저희 부모님을 참 좋아했어요. 나중에 차례로 집안의 둘째 사위와 두 며느리가 들어오며 부모님의 사랑이 분산되자 귀여운 질투를 할 정도로요. 그런 남편처럼 저 또한 시댁 가는 일이 좋았습니다. 공무원이었던 시누이도 나중에 시누이와 결혼한 시매부도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무엇보다 전 시아버지가 좋았거든요. 아내 없이 혼자서 자식들을 그렇게 잘 키워낸 시아버지가 저는 존경스러웠어요. 또 한편으론 안쓰럽고 측은하시다는 마음도 들어 전 시아버지께 정말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절 시아버지도 많이 예뻐해 주셨기에 저도 시댁에 가는 일이 즐거웠던 거예요.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물론 남편도 자신의 말처럼 아이들에게 다정한 아빠가 되어주고 저에게도 좋은 남편이 되어주었죠. 처음엔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10년쯤 지났을 때부터 남편은 점점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내가 양말 좀 아무 데나 벗어놓지 말라고 했지? 그리고 내가 밥하고 빨래 청소까지 다 해놨으면 양심상 설거지는 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당신이 나 대신 애들을 봐주는 것도 아니잖아. 아유, 진짜. 잔소리 좀 그만해. 퇴근했으면 나도 좀 쉬자. 난 그럼 놀아? 나도 일하고 퇴근했어. 당신 진짜 요즘 왜 그래? 원래는 안 그러던 사람이 요즘 게을러지고 집안일에도 손도 까딱 안 하고 심지어 그렇게 다정한 아빠가 되고 싶다더니 요새 애들이랑 귀찮다면서 말도 잘 안 섞으려고 하잖아. 당신 요즘 진짜 다른 사람 같은 거 알아? 원래는 안 그러던 사람이 다른 사람처럼 변해가니 저도 더 황당하고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우린 점차 다투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때마다 남편의 입에서 흘러나온 볼멘 소린 제 화를 더 돋구곤 했죠. 사람이 어떻게 평생을 한결같이 살아? 나도 이젠 좀 편하게 살고 싶어. 게으름도 떨면서. 나 어릴 적엔 아버지 눈치 보고 결혼하고 나선 당신 눈치 보면서
늘 집에서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했어. 사실 난 좀 이기적이고 대충대충 살고도 싶었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나 좀 내버려둬. 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그럼 나한테 포장된 모습을 어필해서 청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나도 일하고 와서 힘들고 애들 보느라 쉴 틈도 없었는데 왜 나만 그 짐을 다 감당해야 돼? 왜 내가 이제 와서 다른 사람이 된 당신을 무조건 이해하고 맞춰줘야 하냐고. 꼭 사사건건 그렇게 다 똑같이 해야 돼? 그럼 이게 나인 걸 어떡하라고? 엄마, 아빠, 싸워요? 싸우지 마세요. 처음엔 화가 나서 남편 옷만 안 빨아줘도 보고 설거지를 방치해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남편을 보며 제 화만 더 커질 뿐이었죠. 그런데 그 잦은 다툼의 피해자는 남편이 아닌 저희 애들이 됐더군요.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숨쉬듯 다투던 우릴 보며 아이들이 겁에 질려 있더라고요. 그때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때부터 전 이건 아이들 정서에 좋지 않다 싶어 남편에게 많이 양보하고 체념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아무리 이혼이 쉬워진 시대라지만 제 선택으로 꾸린 가정이고 아이들도 있는 마당에 그 정도로 이혼을 고려하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원래는 저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좋은 가장인 사람이었으니 많은 부부가 그렇듯 그때부턴 의리로 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집안엔 잠시 평화가 찾아오더라고요. 여보, 나 회사 그만두고 그냥 사업이나 해볼까 봐. 그렇게 비전 있는 회사도 아닌데 대표 눈치, 상사들 눈치 보면서 월급쟁이 생활하는 거 너무 부질없는 것 같아. 갑자기 무슨 사업이야. 그리고 월급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거지. 왜 그게 부질이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난 좀 남다른 인재인 것 같아서 그래. 난 이런 회사에서 썩고 있을 사람이 아니라니까. 내 사업 아이디어 좀 들어봐봐. 그런데 변한 지 2년 뒤쯤부터 남편은 회사 생활이 지겹다는 말을 자꾸 하더군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용을 들어보니 솔직히 제 귀엔 크게 비전이 보이지도 않고 무엇보다 초기 창업 자금이 너무 많이 드는 아이템이었습니다. 당시 우린 얼마 전 대출을 껴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도 온 상태라 돈이 별로 없었기에 이건 당장은 무리인 사안이라고 생각했어요. 또한 남편의 우유부단한 성격을 알았기에 솔직히 더더욱 신뢰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의 사업을 극구 반대했었죠. 다 떠나서 우선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요즘 사업에 손댔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설마 무책임하게 대출받아서 시작하고 싶다는 말은 아니지? 난 절대 반대야. 제 말에 남편은 차마 할 말이 없는지 입만 뾰로통하게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얼마 뒤 명절에 친정에 가서 무려 2억이나 빌려달라는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꺼내더라고요. 친정이 잘 사는 축에 속하니 그 정도는 우습게 줄 알았던 거죠.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단번에 거절하셨어요. 미안하지만 우린 그럴 만한 목돈은 없네. 넷이나 되는 자식들 결혼할 때마다 큰 돈을 지어주느라 우리에게 남은 건 이제 노후자금 뿐이야. 게다가 우린 이제 찜질방도 접지 않았는가. 그래도 장인어른 버겁더라도 우선 마련만 해주시면 제가 몇 배로 불려드리겠다니까요. 이젠 제가 자식과도 같다면서요. 그런 절 위해서 그 정도도 못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 맞사위 하더니 저 못 믿으시냐고요. 여보, 우리 부모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내가 정말 못 살아. 왜 여기까지 와서 또 사업 타령이냐고.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당시 두 분은 아빠가 그로부터 3년 전 암에 걸리신 이후 찜질방을 접으셨었습니다. 다행히 이기에 발견됐던지라 아빠는 수술과 항암 치료 후 비교적 건강한 일상을 되찾긴 하셨는데 평생 너무 혹사시킨 몸을 위해 이제 남들보다 일찍 은퇴해서 쉬고 싶다며 아빠는 은퇴를 결정하신 거예요. 엄마도 그런 아빠와 함께 하셨고요.
그런데 부모님이 충분히 알아듣게 설명했음에도 남편은 잔뜩 빈정이 상해하더군요. 엄마 생신인데 친정엔 안 간다고? 당신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요즘 계속 친정 얘기만 나오면 입 꾹 다물고 친정에 가자고 해도 가지도 않잖아. 우리 부모님한테 무슨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니면서 사람이 왜 그렇게 옹졸해? 당장 일어나서 옷 입어. 우리 부모님 속상해 하신다고. 그 뒤 남편은 친정에 가려고도 안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났어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억지로 끌고 가기라도 하면 남편은 가서도 입만 대빨 내밀고 앉아 있더라고요. 이서방, 자네 아직도 그때 일로 마음 상해 있나? 그만 마음 풀게. 돈 때문에 서로 감정 상하는 거 가족끼리 못할 짓이야. 그러게 그냥 저 믿고 돈 빌려주셨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요. 두 분은 그냥 저한테 돈을 빌려주기 아까우신 거 다 알아요. 부모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봐도 남편은 유치하게만 굴었습니다. 정말 동생들 보기도 민망하고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초등학생인 우리 애들도 당신만큼 속이 좁진 않겠다며 화를 내고 악을 쓰기도 했지만 남편은 입을 꾹 다물어 버리고 말뿐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남편은 이억 사건 이후 1년쯤 지났을 때부터 친정뿐 아니라 가정에도 더더욱 소홀해졌어요. 사업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못했는지 사업을 준비한다며 바쁘게 돌아다니기 시작했거든요. 투자자도 찾아다니고 현장 조사도 해야 한다며 평일 저녁이든 주말이든 말입니다. 아무리 사업 준비하느라 바쁘다고 해도 그렇지.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아빠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어떻게 아빠 병원에 그렇게 코빼기도 안 보여. 마사이라는 사람이. 그때 전 남편과 정말 박터지게 싸웠습니다. 그건 남편이 사업을 준비한다며 밖으로 나돌아서가 아니었어요. 당시 아빤 남편이 바빠지기 시작했을 때와 비슷한 시기에 암 재발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완치가 그리 멀지 않았을 때라 다들 안심하고 있다가 날벼락을 맞았던 거죠. 심지어 재발이 발견됐을 때 이미 암세포들은 아빠의 몸속 곳곳에 퍼져 있는 심각한 상태였어요. 수술이 불가했던 아빤 즉시 입원해서 치료를 시작하셨고 저는 휴직까지 하며 아빠 옆에 붙어 있게 됐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안 좋은 엄마에게 아빠의 간병을 오롯이 맡겨둘 수 없었고 동생들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마지로서 제가 직접 아빠를 보살펴드리고 싶었거든요. 아빠가 내 자식 중 절 가장 아끼셨던 걸 잘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상황에 마사위란 사람이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자기 장인의 문병을 안아도 너무 안 왔기에 제가 매번 화를 냈던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콧방귀도 뀌지 않더라고요. 죄송해요, 엄마. 대체 저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변했는지 엄마랑 아빠 보기도 죄송하고 동생들한테도 민망하고 됐다. 아무리 부부라도 어떻게 사람이 내 뜻대로 되겠니? 하지만 정말 이서방한텐 갈수록 실망감만 늘어가는구나. 저는 결국 남편에게 점차 입을 닫게 됐어요. 갈수록 정이 떨어진 남편과 이젠 진짜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차마 가뜩이나 아프신 아빠께 이혼 소식을 들려드릴 순 없겠더라고요. 또한 한 번씩 동생들과 엄마와 간병을 교대한 뒤에도 집에 와서 밀린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챙기느라 바빠 남편에게 신경 쓸 여유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우선 아빠의 간병에만 집중하며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였던 남편과의 문제는 뒤로 미뤘던 거죠. 그렇게 아빠를 간병한 지 1년이 지났건만 아빠의 상태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만 되어 가더군요. 그리고 1년이 조금 더 됐던 어느 날 아빠는 의식을 잃어버리셨어요. 선생님, 저희 아빠 이러다가 또 괜찮아지시겠죠? 전에도 이런 적이 몇 번이나 있었잖아요. 죄송하지만 이번엔 고비를 넘기시기 힘들지도 모르겠네요. 가족분들을 부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때 의사는
흐느끼는 제게 잔인한 말을 건네더라고요. 차라리 지독한 악몽이길 바랬지만 안타깝게도 그건 꿈이 아니었어요. 여보, 진짜 이렇게 날 두고 가버릴 거야?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제 겨우 여유롭게 살게 됐는데 아깝지도 않어. 제발 이겨내줘, 여보. 나만 두고 가지 마. 마침 주말이었기에 제 연락을 받고 엄마도 동생 부부들도 곧장 달려와 오열했습니다. 당시 14살, 12살이던 저희 아들과 딸까지 모두 다요. 하지만 또 사업을 위한 투자자를 만나러 나갔다며 남편만은 오지 않더군요. 저는 못 온다던 남편에게 분노해 악을 써댔어요. 장난쳐?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아빠가 곧 돌아가실지도 모른다고. 우리 아빠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가 있어? 이 개만도 못한 놈아. 아, 진짜. 소리 좀 그만 질러. 아직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의식도 없으시다며. 그럼 어차피 내가 가도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실 거 아니야. 나 지금 진짜 바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진짜 중요한 투자자라 놓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그놈의 투자자 얼른 만나고 달려오라고. 내가 아까 신신당부했지? 아빠가 그래도 맞사위라고 꼭 한 번은 당신 얼굴 보고 싶다고 전부터 말씀하셨으니까 마지막이라도 와서 손이라도 잡아드리라고. 근데 지금 몇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투자자를 만나고 있어? 당장 안 달려와? 아, 진짜 환장하겠네. 난 못 간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끊는다. 아빠를 위해 자존심 다 굽히고 부탁했건만 남편은 기어코 다시 전화를 건 제 말을 자르고 끊어버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약이 올라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저는 우선 애써 화를 사귀고 다시 아빠의 곁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다행히 몇 시간 뒤 아빠는 기적적으로 그 고비를 넘기셨어요. 감사해요, 아빠. 이겨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심지어 잠시나마 의식도 찾으셨기에 우린 모두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이 잔뜩 빠진 전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기진맥진해진 절 보며 셋째 부부가 제발 집에 가서 좀 쉬라고 억지로 저를 떠밀었거든요. 엄마 또한 다음 날엔 엄마가 병원을 지키겠다며 저는 한 이틀 푹 쉬고 오라고 하셨죠. 그렇게 집에 돌아와 보니 역시나 남편은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았더군요.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너희들도 오늘 마음 많이 졸였지? 얼른 씻고 쉬어. 엄마도 씻고 좀 쉴게. 저는 저를 걱정하던 아이들에게 고맙다고 말한 뒤 씻고 잠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바로 잠을 청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천근만근이었던 제 몸은 금세 잠에 빠져들게 됐어요. 그렇게 깜빡 잠이 들었다 깨어보니 시간은 이미 새벽 1시가 지났더군요. 그리고 옆을 보니 언제 들어왔는지 남편은 제 옆에서 씻지도 옷을 벗지도 않고 코를 골며 자고 있더라고요.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요. 마음 같아선 당장 깨워서 내쫓아버리고 싶었지만 몸이 축축 처지던 상태였기에 저는 우선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 우리 아들 아직 안 잤어? 엄마, 일어나셨어요? 잠이 안 와서요. 안 자고 있었는지 저는 막 화장실에서 나오던 아들을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곧장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제 앞에서 머뭇댔어요. 무슨 할 말이 있나 싶어 저는 가만히 기다려줬죠. 그리고 기다린 끝에 아들의 입에서 조심스레 나온 말을 들은 전 입을 떡 벌리고 말았어요. 저, 엄마, 사실 아까 방에서 아빠가 통화하는 내용을 듣게 됐는데요. 아빠 좀 이상해요. 아무래도 아빠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뭐? 바람?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저는 자세히 말해보라며 아들을 채근했습니다. 당시 저희 애들은 가정엔 관심도 없어진 자신들의 아빠를 불편해하던 때였어요. 그날도 아들은 외할아버지가 위독한데 와보지도 않는
자신의 아빠에게 화가 났었나 보더군요. 그래서 밤 11시쯤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는데도 방문을 열어보지 않았다고 해요. 그때 저와 둘째는 정말 잠이 들어 있었기에 술에 취한 남편은 가족들이 모두 자는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남편은 큰 소리로 거실에서 이런 통화를 해댔다고 하더라고요. 나 집에 들어왔어, 자기. 정신이 하나도 없다. 집사람? 조용한 걸 보니까 자고 있는 것 같아. 아까 딸이랑 통화했는데 장인어른 안 돌아가셨다네. 그래서 집사람하고 애들은 집에 왔다고 했어. 아휴, 망할 여편네. 결국 이렇게 아무 일 없을 거면서 악다kum을 쓰면서 보채긴. 진짜 지긋지긋하다. 아휴, 이놈의 짓구서. 아무튼 나 피곤해서 얼른 자러 갈게. 어, 나도 사랑해. 아들은 기억을 더듬으며 그 기함할 만한 내용을 제게 말해줬어요. 아들은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면 누구한테 자기라든지 사랑해라든지 하는 말을 하겠냐며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충격을 받은 와중에도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직 14살밖에 안 된 애가 아빠라는 사람의 그런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는 쿵쿵거리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며 아들을 우선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엄마가 확인해 볼 테니까 넌 얼른 자. 내일 월요일인데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야지. 괜히 그럼 몹쓸 일을 듣게 해서 엄마가 미안해. 우리 아들 사랑해. 다시 거실로 나온 전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켰어요. 힘은 여전히 조금 없었지만 그래도 잠도 좀 잤겠다. 물까지 마시니 뇌가 좀 깨는 기분이더군요. 저는 우선 뒤를 캐봐야겠다는 생각에 남편의 휴대폰을 뒤져봤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은 지문 인식으로 잠금을 해제할 수 있었는데 술에 취해 뻗어있던 남편의 손으로 잠금을 푸는 것쯤은 일도 아니었죠. 서유정? 이 여자인가 보네. 그 자기인지 뭔지가. 남편의 가장 최근 통화 목록엔 서유정이라고 적힌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신저함으로 들어가 보니 그 여자와의 대화창이 또 가장 상단에 뜨더라고요. 저는 역시나 이 여자가 남편의 상간녀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그 대화창을 클릭해 저는 대화 내용을 살펴봤어요. 자기, 이미 잠들었어? 나도 이제 씻고 누웠어. 자기 대리기사 왔을 때 이미 너무 많이 취해 보이더라. 피곤할 텐데 푹 자고 내 꿈 꿔. 상대방이 보낸 1시간 반쯤에 그 문자 딱 하나를 제외하곤 그 전의 내용은 다 지워져 있더군요. 그리고 그 문자 외엔 그 여자의 흔적은 사진첩이든 어디든 아무 곳에도 없더라고요. 아마 남편이 지워버렸던 거겠죠. 하지만 그 여자와의 대화창 바로 아래 아주 황당한 이름으로 저장된 사람과 남편의 대화창이 제 눈길을 끌더군요. 이 인간 나 몰래 또 결혼이라도 한 거야? 기가 막히게도 저장된 이름은 바로 장인어른 투였습니다. 그냥 장인어른도 아닌 투가 뭐랍니까? 어떻게 버젓이 아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장인어른이 둘이나 될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위독하셨던 저희 아빠가 그렇게 최근에 남편과 문자를 나눴을 리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그 대화창을 눌러본 겁니다. 그곳에 있던 대화 또한 짧고 간결했지만 제게 다시 한번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죠. 오늘 반가웠네. 다음에 또 보세. 우리 예비 사위. 아닙니다. 저야말로 너무 즐거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장인어른. 남편은 그 사람을 장인어른이라고 부르고 있었고 상대방은 제 남편을 예비 사위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떨리는 손으로 프로필 사진을 확인해 보니 그 사람은 한 인테리어 사업체의 대표였나 보더군요. 대표인 자신의 명함을 그 사람은 프로필 사진에 올려놨더라고요. 저는 우선 그 사진을 포함한 증거들을 전부 캡처해 제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놈이 중요한 투자자를 만난다고 저희 아빠 병원엔 와보지도 않더니 대화 내용에 의하면 상간녀 아빠를 만나고 온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위해 이번엔 남편 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 쓰레기 자식.
기가 찼습니다. 역시나 블랙박스엔 더 자세한 증거가 들어있었어요. 블랙박스를 최근부터 뒤로 돌려보니 가장 마지막에 녹화된 상황은 조금 전 술에 취한 남편과 대리기사의 영상이더군요. 그리고 그 이전이었던 그날 낮의 상황이 바로 빼도 박도 못하게 확실했던 바람의 증거였던 거예요. 영상 속 상황은 딱 봐도 비싼 옷을 휘감은 그 여자가 남편 차의 보조석에 타면서 시작됐습니다. 시간을 보니 제가 얼른 병원으로 오라며 아빠의 위독 소식을 처음 전했을 때로부터 얼마 안 됐던 시간이었어요. 안전벨트 잘 매. 그럼 출발한다. 뭐야, 왜 이렇게 오늘도 예뻐? 그래도 우리 아빠 칠순잔치 날인데 손님들 앞에서 잘 포장된 얼굴을 보여야 하지 않겠어? 여기 되게 비싼 메이크업 샵이야. 그만한 돈을 받았으면 내 외모를 이 정도는 당연히 업그레이드 시켜줘야지. 그리고 자기도 오늘 너무 멋진데? 내 미래의 장인어른을 처음 뵙는 날인데 당연히 나도 한껏 꾸미고 왔지. 그건 그렇고 자기 오늘 정말 예쁘다. 우리 예비 장인어른 칠순잔치 끝나고도 이거 헤어지기 싫겠는데? 그럼 둘이 술 한잔 더 하고 찐한 시간 좀 보내지 뭐. 우선 얼른 가자. 아빠 칠순잔치 늦겠어.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얼굴 꾸민다고 늦으면 우리 아빠 엄청 서운해하실 거야. 장인어른 완전 우리 아버지만큼 호랑이 타입이라더니 딸한텐 약하신가 봐. 그렇긴 한데 자기네 아버님이랑 비슷하셔. 평소엔 나랑 엄마한테 그렇게 다정하시다가도 내가 잘못이라도 하면 완전 엄해지시거든. 그래? 아이, 걱정이다. 만약 내가 아직 유부남인 걸 알게 되면 엄청 화내시겠네. 자기 부모님 두 분 다 내가 유부남인 거 모르시지? 당연히 모르지. 절대 들키면 안 돼. 근데 뭐 들킬 일이 있겠어? 어차피 자기 곧 이혼하고 나랑 재혼할 거라며. 당연하지. 그래서 요즘 사업 준비한다는 핑계로 자기 만나면서 집사람하고 애들한텐 정 떼고 있잖아. 방금 전에도 지금 장인어른이 오늘 내일 한다는 전화 받았는데 투자자 만나야 한다고 싹 무시하고 자기 아버지 칠순잔치 이렇게 가고 있는 거 보면 모르겠어? 나 선물로 용돈도 200만 원이나 준비했어. 내 인생은 이제 자기한테 올인한 거야.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났습니다. 저희 친정아빠 생신 땐 많아봐야 30만 원 정도만 드리던 인간이 상간녀의 아빠에겐 200만 원을 준비해 가다녀. 그러니까 그놈은 저희 친정아빠가 오늘 내일 하시던 순간에 희희낙낙하며 상간녀 아빠의 칠순잔치에 참석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도 아빠를 보러 오지 않고 상간녀와 또 술을 마시고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뒤로도 차 안에서 서로 스킨십을 하고 애정 표현을 하는 두 연놈의 영상을 역겨운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블랙박스엔 일주일치 영상이 남아 있었는데 그 전날도 그 전전날도 남편은 상간녀를 만나 돌아다닌 거더라고요. 저는 그 영상들을 따로 파일로 저장해 증거로 남겨놨어요. 그리곤 엄청난 배신감에 치를 떨며 방으로 돌아와 남편을 마구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동호, 이 망할 인간아, 당장 안 일어나? 그런데 얼마나 술에 떡이 된 건지 남편은 도통 깨어나질 않더군요. 저는 씩씩대며 그놈 옆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그러다 동이 틀 무렵 피로를 못 이긴 전 앉은 채로 깜빡 졸아버렸습니다. 그리고 9시가 넘어서야 눈을 떠보니 이미 남편은 출근했는지 집에 없더라고요. 미안하게도 아이들도 모두 학교에 간 상태였죠. 저는 우선 전화로 엄마에게 아빠가 여전히 무사하신지 확인부터 했어요. 그리고 마음을 굳게 먹은 뒤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어? 여보, 회사까지는 어쩐 일이야? 어쩐 일이긴 너 보러 왔지? 야, 너 언제 출근했냐? 내가 너 눈 뜨자마자 뒤집어 놓으려고 했는데 너 이미 출근했더라? 근데 내가 너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기엔 도저히 약이 올라서 가만히 못 있겠더라고. 그래서 왔어. 왜 그래, 여보? 내가 어제 장인어른 병원에 안 가서 그래?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이렇게 회사까지 찾아오면 어떡해. 우선 나와. 제가 향한 곳은 남편의 회사였어요.
그냥 기다렸다가 집에서 머리털이라도 뜯어놓을까 했지만 전날 같은 간 큰 짓거리를 한 놈이 그 정도 가지고 혼쭐이 나겠습니까? 때문에 전 그놈을 망신이라도 시켜주고자 아예 회사로 찾아갔던 거예요. 남편은 절 보고 당황하며 저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그놈의 손을 뿌리친 채 아주 개망신을 시켜줬어요. 가긴 어딜 가? 왜? 창피하냐? 위독한 자기 장인에겐 가보지도 않고 상간녀 아빠 칠순잔치에 갔다는 사실이? 뭐? 당신이 그걸 어떻게... 내가 니놈 휴대폰이고 차 블랙박스고 뭐고 다 증거 잡아놨어. 그리고 이 썩을 인간아. 네 아들이 우리 수환이가 네가 그 기집애한테 자기니 사랑한다니 하는 말 다 들었다더라. 너 다정한 아빠가 꿈이었다며? 그런데 다정하면 고사하고 멀쩡한 아빠 노릇이라도 못해줄 망정 애 가슴에 그런 상처를 줘?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게다가 그렇게 다정한 아빠가 되고 싶었다던 인간이 나도 애들도 다 버리고 바람난 여자랑 재혼할 생각을 하고 있어? 넌 너희 아버지가 엄해서 싫었다고 했지만 내가 보기엔 넌 아버님의 눈꼽만큼도 못한 버러지야. 알아? 적어도 아버님은 널 끝까지 참 인간으로 키워내려고 노력하셨으니까. 당신 진짜 끝까지 지독하다 지독해. 그것들을 다 어떻게 알아낸 거야? 블랙박스에 그런 말이 다 녹화돼 있었나? 그래서 날 망신이라도 주려고 여길 찾아온 거야? 그래, 그랬다 왜? 너 같은 놈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좀 당해봐야 돼. 내가 괜히 그랬겠냐?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진즉 나한테 사업자금 좀 투자해 주셨으면 내가 그렇게 마음이 돌아섰겠어? 내 새 장인어른 되실 분, 그러니까 우리 유정이 아버진 달라. 병원에 누워 계신 장인어른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부유한 사업가시라고. 내가 그 집 사위만 되면 장인어른은 해주지도 못한 사업자금 2억 정도는 아주 쉽게 투자해 주실 분이라 이거야. 내가 곧 이 회사 때려치우고 사업가 될 일도 머지않았어. 아, 그거였냐? 그놈의 되도 않는 사업자금 얻고 싶어서 나도 자식들도 다 배신하고 그 여자한테 붙어먹은 거였어? 인간아, 왜 그러고 사니? 사업을 하고 싶으면 차라리 투잡을 뛰어서라도 돈을 모으지. 인생 그렇게 빈대처럼 살고 싶니? 어디 뜻대로 되게 내가 가만두나 봐. 너 같은 파렴치한 인간들은 인생을 말아먹어 봐야 후회할 거야. 저는 마지막으로 그놈에게 욕짓거리를 퍼부어준 뒤 그 회사를 나왔습니다. 회사를 나오려 뒤를 돌았을 때 저는 조금 떨어진 제 뒤에 서 있던 60대 정도로 보이는 한 남자를 발견했어요. 그 남자를 지나쳐 회사를 나오며 뒤통수에 들려온 그 남자와 남편의 말소리, 저는 그 사람이 남편 회사의 대표인 걸 알게 됐죠. 이 차장 당신 요즘 회사 일을 그렇게 설렁설렁 하더니 마음이 콩밭에 가 있었구만. 게다가 편찮으신 자네 장인어른을 돌보느라 계속 일찍 조퇴하고 정신도 없다더니만 바람 피우느라 그런 거였어? 도덕적으로나 일적으로나 정말 실망일세. 내가 사람 정말 단단히 잘못 봤구만. 그게 아니라요, 대표님. 아니긴 뭐가 아니야. 뒤에서 다 들었는데. 같은 남자로 사는 말인데 인생 그렇게 살지 말게. 쩔쩔매는 남편의 말소리를 들으니 그렇게 한심할 수가 없었어요. 그 뒤 제가 곧바로 찾아간 곳은 바로 상간녀의 아빠가 대표로 있던 회사였어요. 전날 캡처해둔 상간녀 아빠의 명함에 적힌 주소로 찾아갔던 거죠. 곧장 대표실로 찾아간 전 어리둥절해하던 상간녀의 아빠에게 물었어요. 그쪽이 서유정이라 하는 여자 아버지신가요? 어제 칠순잔치 하셨다던? 아, 예. 그런데 누구시죠? 저희 딸하고 아는 사이신가요? 그쪽 딸이 어제 결혼할 사람이라면서 이동호라는 사람 칠순잔치에 데려왔었죠? 네, 맞습니다. 그 인간 아주 파렴치한 인간이에요. 아내가 멀쩡히 살아있고 자식도 둘이나 있는 엄연한 유부남인 주제에 그쪽 앞에서 총각 행세를 하고 있던 거라고요. 그쪽이 그렇게 아낀다던 외동딸도 유부남인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인간을 버젓이 만나고 자기 부모에게도 소개시켜 줬던 거예요.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바로 이동우 그 인간하고 14년을 산 아내거든요. 뭐라고요? 저보다 8살은 어려 보였던 얼굴처럼 상가녀는 정말 나이가 젊었는지 상가녀의 아빠 또한 많이 봐야 60대 중반처럼 보이더군요. 때문에 어르신이라고 하기도, 그렇다고 대표님이라는 존칭을 써주기도 싫었던 전 상가녀의 아빠를 그쪽이라고 부르며 진실을 모조리 폭로했어요. 그리곤 경악을 한 상가녀 아빠에게 미리 휴대폰에 저장해 두었던 블랙박스 사진과 우리의 가족 사진까지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거의 뒤로 나자빠질 뻔했던 상가녀의 아빤 그 즉시 제 앞에서 자기 딸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서유정, 너 어디야? 커피 마시고 있다고? 야, 너희 아빠가 외동딸이라고 오냐 오냐 하면서 직장 다닐 필요도 없게 카드도 줘. 해달라는 거 다 해줬더니 세상을 네 발 아래로 봤냐? 내가 직장은 없을 수 있어도 인성은 갖춰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었지. 무슨 소리냐고? 너 어제 그놈이랑 바람 피우는 사이였다며? 그놈 애도 둘이나 있고 멀쩡한 처도 있다며? 심지어 어젠 그놈 장이 목숨이 경각에 달리기까지 한 상황이었다면서 그놈은 내 칠순잔치에 온 거야? 그놈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디서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을 데려와 이 애비 망신을 줘? 너 거기서 딱 기다려. 내가 당장 가서 머리털을 다 뜯어놓을 테니까. 상가녀가 있다던 카페 이름을 들은 상가녀의 아빤 당장 상가녀에게 달려갈 기세였습니다. 그래도 상가녀의 아빠는 상식이 있는 분이더군요. 전화를 끊은 그 사람은 제게 정중히 허리까지 숙여 사과를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딸을 잘 키운다고 키웠는데 그래도 외동딸이라고 애를 너무 무르게 키웠었나 봅니다. 제 딸이 저지른 행동 제가 이렇게 머리 숙여 사과드리겠습니다. 물론 마음이 풀리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정말 죄송합니다. 부끄러움도 알고 사실 아무것도 몰랐던 그 사람에게 더 이상 화를 내서 뭐 하겠습니까? 저는 그저 자식 교육 좀 똑바로 시키라는 말만 남긴 채 그곳을 나왔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은 울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와 제게 따지기 시작하더군요. 남편과 집에서 한바탕 더 할 각오를 했던 전 이미 사정을 설명한 후 아이들을 둘째내 맡긴 뒤 남편과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었죠. 당신 때문에 회사에서 내 입장이 얼마나 곤란해졌는지 알아? 당장 그만둘 회사도 아닌데 나 대표님한테 완전 찍혔어. 직원들도 날 무슨 벌레 보듯 본다고. 이렇게 사람 망신 주니까 속이 시원하냐? 당신 같은 여자랑은 더는 한시도 못 살아. 당장 이혼해. 기왕 이렇게 된 거 나 당장 이혼하고 우리 유정이랑 재혼할 거야. 회사도 그만두고 새 장인어른 도움받아서 내 사업도 시작할 거라고. 이 멍청아. 내가 이미 그 여자 아빠네 회사 가서 니들 관계 다 폭로했거든? 다행히 그 여자 아빤 정신이 똑바로 바뀐 사람 같던데 너 같은 더러운 놈을 받아주겠냐? 뭐야? 아휴, 당신 진짜 끝까지 지저분하구나. 근데 당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나 보지? 아무리 엄하시다고 한들 우리 예비 장인어른은 결국 자기 외동딸한테 져주게 돼 있어. 예비 장인어른이 자기 외동딸을 얼마나 금지옥여 키우셨다고? 우리 유정이가 끝까지 나랑 결혼한다고 하면 결국엔 항복하고 나 받아주실걸? 야, 진짜 너 이렇게 현실 감각이 없는 멍청한 놈이었냐? 오히려 고맙네. 고작 14년 만에 당신의 그 더럽고 한심한 실체를 알게 해줘서. 나야말로 진즉부터 당신하고 이혼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놈은 건방지게도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제게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놈은 한심하게도 아직 현실 파악이 안 됐나 보더라고요. 아마 그 여자에게 아직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놈은 아까 낮에 그 여자 아빠의 눈빛을 못 봐서 그런지 엄청난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지 뭐예요. 저는 그 한심한 놈을 당장 집에서 쫓아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르고 인내심 없이 현관문도 쾅쾅 두드리더군요. 계십니까?
저 서유정이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뭐야? 유정이 아버님이 여긴 어떻게 오셨지? 그 사람은 놀랍게도 상간녀의 아빠였어요. 남편도 저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눈이 휘둥그레졌죠. 상간녀의 아빠를 굳이 피할 이유가 없어 저는 우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통쾌하기 이루 말할 데가 없었어요. 너 당장 이분 앞에 무릎 꿇고 사과드려. 아빠, 뭘 아빠거려? 너 아직 덜 맞았어?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아니에요, 아빠. 사과할게요. 한다고요. 상간녀의 아빠는 자기 딸의 뒷덜미를 잡고 저희 집으로 끌고 왔던 거예요. 상간녀의 아빠는 제게 갑자기 실례해서 죄송하다며 자신의 딸에게 집을 물어봐서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딸을 직접 저에게 사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요. 눈물 콧물로 얼굴이 범벅이던 상간녀는 자기 아빠에게 단단히 혼쭐이 난 건지 몰골이 아주 엉망이더군요. 입술도 터지고 머리도 산발이었던 상간년. 결국 제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욕심에만 눈이 멀어서 가정 있는 남자를 탐냈어요. 제가 씻지 못할 죄를 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가 저 인간하고 헤어지든 말든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지만 이것만은 확실히 알아둬. 넌 언젠가 저놈하고든 누구하고든 결혼하더라도 딱 너 같은 여자 때문에 배신당하게 될 거야. 인생은 주는 대로 돌려받는 법이니까. 난 널 용서할 생각도 없고 지금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것도 역겨워. 넌 자식을 매타작을 해서라도 사람 만들려고 노력하는 네 아빠한테 평생 죄인된 마음으로 살아. 알았어? 넌 이번 일로 나랑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너를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던 네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은 거야. 저는 그런 상간녀에게 싸늘한 목소리로 일침해 줬습니다. 상간녀의 아빠는 그 옆에서 다시 한번 제게 죄송하다며 진심으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리곤 험상궂게 변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려 제 남편을 향해 주먹을 내려 꽂으셨어요. 네가 감히 내 딸을 상간녀로 만들어? 이 찢어 죽일 놈. 너 어디 다시 한번 우리 딸 앞에 나타나봐. 그땐 이 한 대로 절대 안 끝날 줄 알아. 내가 가진 모든 걸 총동원해서 내가 아주 널 매장시켜버릴 거야. 자기야, 정말 장인어른 말씀대로 나랑 헤어질 거야? 아니지. 자긴 나 없으면 못 산다고 분명 그랬었잖아. 지금 장인어른이 너무 화가 많이 나신 모양인데 그래도 자긴 나 포기 안 할 거지? 얼굴을 부여잡은 그놈은 울상을 지으며 상간녀에게 매달리더군요. 상간녀의 아빠에겐 찍소리도 못하면서요. 그 한심한 놈은 끝까지 사업 자금에 미련이 남았던 거예요. 하지만 상간녀는 자기 아빠의 눈치를 보며 도리지를 쳤습니다. 이 와중에 그게 무슨 헛소리야. 당연히 헤어질 거지. 아빠가 아니 오빠랑 계속 만나면 날 아예 포적에서 파일 줄 알래. 나 이미 아빠한테 카드도 다 빼앗겼단 말이야. 내가 아무리 남자한테 정신이 나갔어도 부모님까지 버리겠어? 야, 그럼 내 사업 자금은 너 나 부자 사이로 만들어준다며? 이 돈벌레 같은 게 이 와중에도 또 돈 타령이 나오냐? 너 나 돈 때문에 만났구나? 난 너한테 진짜 진심이었는데 너 나한테 앞으로 두 번 다시 연락했단 봐. 구두굽으로 정강이 찍어버릴 줄 알아. 그제야 남편은 상간녀에게까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남편을 상간녀는 벌레 보듯 경멸하는 표정으로 보며 악담을 퍼붓더라고요. 그리곤 한심한 것들끼리 아주 눈이 잘 맞았었다며 분노한 자신의 아빠에 의해 질질 끌려나가고 말았죠. 그렇게 한심한 남편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제 볼장도 다 받겠다. 저는 그 길로 남편을 내쫓아 버렸어요. 그러자 남편은 시댁으로 갔는지 얼마 뒤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혜미야,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내가 동호 그놈한테 대충 자초지종은 다 들었다. 감히 그딴 짓을 저질러 놓고도
내가 저를 집에 들일 줄 알았나 보지? 걱정 마라. 내가 그놈 집에 발도 못 들이게 하고 당장 쫓아냈어. 미안하다, 에미야. 세상에 그런 썩을 놈이 어디 있냐? 어? 내가 그놈을 잘못 키워도 정말 잘못 키웠어. 며칠 뒤 그놈은 뻔뻔하게도 제게 전화를 걸어 자기 회사로 옷 좀 몇 개만 보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시댁에서도 쫓겨난 뒤 우선 갈 곳이 없어 급하게 고시원에 들어가 있다면서요. 저는 그 한심한 놈에게 싸늘하게 말한 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집 앞에 놓을 테니까 당신이 직접 가져가. 비밀번호 바꿔놨으니까 집에 들어올 생각은 하지도 말고. 이후 전 상간녀와 남편에게 위자료 소송도 걸고 남편과 이혼 절차도 밟게 됐습니다. 당연히 양육권은 제가 가져왔고 남편은 애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제게 양육비도 지급하게 됐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국 아빠는 다시 찾아온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아빠, 끝까지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지 못한 이 못난 딸을 용서하지 마세요. 그래도 저 꼭 씩씩하게 잘 살아 보일게요. 그리고 엄마도 동생들도 제가 다 챙길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젠 편히 쉬세요. 물론 아프셨던 아빠께 끝까지 이혼 사실을 숨겼었지만 그래도 전 여전히 불효녀가 된 죄책감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장례식장에 와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대신 시아버지와 시누이 내외가 고맙게도 조문을 와줬더라고요. 그들은 조문을 마친 뒤 저와 엄마에게 진심을 다해 다시 한번 사과를 해줬어요. 시누이와 시아버진 끝내 남편과 인연을 끊었다는 사실도 제게 말해주었죠. 얼마 뒤 남편과 이혼이 마무리되며 저는 14년간의 결혼 생활을 청산하게 됐습니다. 그리곤 혼자 남게 된 엄마의 집으로 아이들과 함께 들어가 살게 됐죠. 이미 알 건 다 알던 아이들도 자신들의 아빠에게 크게 실망해 전 남편의 연락도 받지 않고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아 하더라고요. 저는 손주들을 많이 예뻐하셨던 시아버지에게만은 가끔이나마 애들을 보여주며 살았는데 그런 시아버지를 통해 이혼한 지 2년이 지났던 얼마 전엔 전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놈, 지금은 작은 전셋집에 살면서 오토바이 배달 알바로 입에 풀칠하고 있다더구나. 다니던 회사는 대표랑 직원들 눈치가 보여서 결국 제 발로 그만뒀다더라고. 전 남편은 지금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을 하고 애들 양육비를 보내고 있다더군요. 가끔은 너무 쓸쓸하다며 차마 저와 아이들에겐 연락하지 못하고 시아버지께만 연락을 해오는 모양이었어요. 문자로 구구절절 하소연을 해댔었기에 시아버지도 전 남편의 근황을 알게 되셨던 거예요. 하지만 시아버진 그놈에게 답장도 한 번 안 하셨고 찾아오면 아예 쫓아내기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가족을 소중히 하던 분이었기에 가족을 배신한 남편을 시아버진 용서하지 못하신 거죠. 그렇게 지금 전 남편은 부모 자식을 포함한 모든 가족에게 버림받고 지금은 쓸쓸히 양육비를 보내며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기는커녕 굴러다니는 돌만도 못한 취급을 했던 사람이니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내가 먼저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 무엇도 내 곁에 남지 않는 법이니까요. 전 앞으로 그런 전 남편과의 과거를 모두 잊고 혼자 남으신 엄마에게 효도하는 장녀이자 아이들의 좋은 엄마로서만 잘 살아가려고 합니다. 전 남편과 달리 가족의 소중함을 절대 잊지 않고서요. 부디 큰 불행을 동시에 두 개나 겪은 만큼 앞으로의 제 인생은 평온하길 바라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제 이야기를 마쳐볼게요. 제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